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민족의 건국 설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중심체는 광활한 만주 지역부터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역동적으로 활동한 동이족입니다. 국가와 국경 개념이 없던 시절, 동이족은 부족 단위로 자유롭게 육로와 해로로 이동하며 수렵 채집 생활을 하였고, 이후 부락 단위로 가축과 농업을 하는 농경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조선과 부여가 건국되면서 국가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리에 국가 정통성을 이념화시키는 수단으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구전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일상의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하고 황당한 거짓말로 만들어진 설화는 주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단합시키고 무조건 왕을 추종하며 따르게 세뇌시키는 전근대적인 선전 선동 수단입니다. 1950년대 북한의 김일성은 주민들에게 김일성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며 가랑이 판장으로 압록강을 건넌다는 우상화 이야기를 만들어 선전선동했는데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였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환희는 막내 아들 환웅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냅니다. 오늘날 백두산으로 불리우는 태백산 신단수의 털을 잡습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 100일 동안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틴 곰은 웅녀라는 어여쁜 아가씨가 됩니다. 환웅은 지상으로 내려올 때 환인으로부터 신성한 물건 천부인을 받았습니다. 천부인은 기파형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이고 정통성과 신성한 자격을 인정하는 상징물입니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한 민족의 시조, 단군이 태어납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은 한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건국한 후 홍익인간 정신으로 국가를 다스립니다. 기원전 300년경 중국 연나라가 묘하상류에 근거지를 둔 동어족을 멸망시킨 후 고조선으로 쳐들어오자 고조선은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때 많은 동이족 주민들은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일본과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이 갖고 온 철기 제조 기술과 한자 문화는 사만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당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원전 222년 중국의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동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합니다. 기원전 221년 법가를 바탕으로 건국한 진나라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진나라는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합니다.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현을 두며 중앙에서 지방의 현으로 관리를 파견합니다. 원활한 인적 교류와 물류 유통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였고 언어와 문자 그리고 화폐와 도량을 통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북방의 흉노족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법가의 가혹한 통치와 대규모 토록 공사 노역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사망하자마자 기원전 206년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기원전 202년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합니다.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흉노와 고조선 그리고 남오를 공략합니다. 흉노를 고립시키기 위해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합니다. 이로 인해 동서교류의 실크로드 비단길 가능성이 열립니다. 기원전 109년 중국 한나라는 육군과 수군을 동원하여 수륙 양면으로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고조선은 총력을 다하여 이에 저항하였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조선 지배층 내부가 분열되고 이탈합니다. 기원전 108년 최후의 왕검성이 한나라에 함락되면서 2200여 년 넘게 유지되던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국 한나라는 고조선 영역을 4개의 군, 당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으로 분할하고 한사군을 설치하여 관리합니다. 평안도 대동강 부근의 낙랑군에는
자명고와 연관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조선 다음으로 건국된 두 번째 국가는 서기전 2세기경 한반도 북쪽 숭화강 부근에 위치한 북부여입니다. 부여는 가축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경 국가입니다. 기원전 59년 세력을 키운 북부여는 동쪽의 가서번을 병합한 뒤 나라 이름을 동부여로 바꿉니다. 부여를 다스리는 헤브루 왕은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얻게 달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본연 연못 근처 바위 틈에서 금빛 개구리를 닮은 신비로운 아기를 발견합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자식이라 기뻐하며 금화라 이름 짓고 아들로 삼습니다. 부여의 왕이 된 금화는 지금의 백두산인 태백산 근처에서 해모수를 사랑한 죄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어여쁜 유아 부인을 만납니다. 유아 부인의 아버지 하백은 물과 강을 다스리는 신으로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용입니다. 유아 부인은 알을 낳았고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부애가 뛰어납니다. 동부야에 내분이 발생하여 주몽은 목숨을 노리는 세력들로부터 도망가야 했습니다. 엄수강의 다리가 없어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자객들의 위험이 닥치는 순간 자라와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주어 무사히 엄수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8년 주몽은 졸본 부여를 건국하고 기원전 37년에는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정합니다. 서기 484년 고구려가 동부여를 병합하자 동부여 난민들은 지역을 옮겨 새롭게 갈사 부여를 건국합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다른 부인의 아들이 태자로 선정되자 서기전 19년 주몽의 본 부인 소선호는 아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떠납니다.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 애터를 잡았고 온조는 지금의 서울 지역인 위례 애터를 잡습니다. 미추홀 지역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살기 어려워 비류는 백성들과 함께 위례로 갑니다. 서기전 18년 온조는 비류와 함께 백제를 건국합니다. 기원전 69년 경북 지역의 6마을 촌장이 언덕에 모여 자신들을 다스려 줄 왕을 정하고자 논의합니다. 그때 언덕 아래 우물 나정에서 말 한 마리가 소리치며 날아올랐습니다. 촌장들이 우물가로 가서 보니 커다란 알이 놓여 있었고 알을 깨고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알 모양이 박을 닮아서 성을 박이라 하였고 이름은 혁거세라 정합니다. 왕이 된 박혁거세는 신라를 다스리다가 기원 4년 하늘로 올라갑니다. 혼이 빠져나간 박혁거세 몸은 5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흩어진 몸을 각각 5곳에 나누어 묻었고 오릉이라 부릅니다. 박혁거세 부인의 설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알로 내려오던 비슷한 시기에 아령 우물가에서 용 한 마리가 나오더니 갈비뼈에서 여자아이를 낳고 사라집니다. 태어난 여자아이의 얼굴은 예뻤으나 특이하게도 입이 새부리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기니 입에서 부리가 떨어졌습니다.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 이름 지었고 성장하여 박혁거세 부인이 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인물 이야기를 난생설화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새를 받드는 문화가 있었고 인물을 신성하게 여기도록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천신의 자식을 뜻합니다. 서기 42년 한반도 남쪽가라 지역의 9마을 촌장들은 구자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크게 들려서 올라가 보니 하늘이 명하여 이곳에 왔으니 노래하고 춤을 추며 흙을 파보라는 소리였습니다.
촌장들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함께 흙을 파며 노래하고 춤을 추니 하늘에서 금 상자를 매단 보라색 줄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금 상자를 열어보니 금빛 알이 6개가 있었고 남자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납니다. 이들이 김해, 김씨의 시조입니다. 이들은 10일 만에 성인으로 성장하여 서기 42년 제일 먼저 태어난 수로는 금관가야가 되는 가락국을 건국하고 왕이 됩니다. 동생들도 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고령가야의 왕이 됩니다. 이들을 육가야라 부릅니다. 신하들이 수로왕의 아내를 찾고자 하자 수로왕은 하늘에서 아내를 배에 태워 보냈으니 바다에 가서 맞이하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바닷가에 나가 기다리니 붉은 돛을 단 커다란 배가 다가옵니다. 배에는 인도의 아유타국의 허황옥 공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가야 백성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 가야에 온 공주를 기뻐하며 왕비로 맞이합니다. 서기 879년 신라 헌강왕은 동해안의 구름과 안개가 심해지자 용왕을 위한 절을 짓습니다. 용왕은 기뻐하며 구름과 안개를 사라지게 한 후 7 아들을 보내 헌강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용왕은 막내 아들 처용으로 하여금 신라의 헌강왕을 돕도록 합니다. 그곳을 계웅포라 합니다. 계웅포에는 처용이 처음 나타난 처용함과 처용이 살았던 마을 처용리가 있으며 헌강왕이 동해 용왕을 위해 지은 망해사절이 동해 바닷가에 있습니다. 처용의 생김새는 아랍이나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처용설화의 배경인 울산의 계웅포는 신라시대에 국제항구로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왕래하며 무역을 하였습니다. 고조선과 부여에서 시작된 동이족의 건국 설화는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집니다. 이후 신라와 가야에서 또 다른 건국 설화가 만들어진 후 영일만 근기국의 연호랑 세원여 설화인 해와 달의 전기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막을 내립니다. 통일 신라는 해상무역왕 장보고를 피살한 후 외국과의 왕래를 차단하는 쇄국 정치와 인간을 계급화시키는 신분제도를 만들고 세습시키며 일반 주민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우민화 정책으로 일반 백성들이 머슴과 노예로만 평생 살아가도록 합니다. 통일 신라의 쇄국 정치와 우민화 정책은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까지 이어졌기에 국가 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독점한 귀족과 양반 세력들은 일반 백성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 추구하는 당파 정쟁을 일삼으니 국력이 쇠퇴한 결과 외부 세력에 휘둘립니다. 통일 신라는 귀족들의 방탕한 생활로 내부적으로 부패하며 섞어가며 백성들은 비참한 삶에 불만이 쌓입니다. 그 결과 900년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며 후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이 1433년 창제한 훈민정음보다 500년이나 앞서 일본은 800년대 해안시대에 일본 문자 히라가나 문자와 가타가나 문자가 만들어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일본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가 개방되었기에 일반 주민의 80%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고을마다 마을마다 책방과 필기 도구를 판매하는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일제시대에 시행된 초등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국 신화 내용을 조사하며 그 시대의 주변국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세력의 단합과 분열,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강성함과 약해짐 같은
국가 간의 힘 균형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부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패망하여 몰락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거대한 중국 대륙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 한국은 항상 패망하거나 축소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면 한국은 세력을 확대하여 안정을 구가하는 형태입니다. 쇄국 정책으로 고립된 최자급자족을 외치는 북한의 경제 현실과 피폐한 주민을 보노라면 과거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세상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신들이 북한 정권의 거짓말에 속으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